요렇게 딱 틀이 잡힐 겁니다. 자, 아까 토지를 등록할 때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필지라겠지? 그럼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네모치면 이건 토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하나 이렇게 삼각형 얹었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거? 건물. 토지 건물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일단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등록할 때, 필지 단을 구획해서 등록할 때 일단 등록한 장부가 있어야 되겠지. 이 장부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묶어서 대장도 하나 들어가지면 전체를 묶어서 지적 공부라 했지. 지적 공부. 토지를 등록한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은 그 중에 하나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걸 우리가 협의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지적 공부에 여기 등록해. 여기다 토지를 먼저 이렇게 등록을 해주더라. 등록.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토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도면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적도. 지적도 여기에 이 토지를 일정 비율 줄인다 했지. 일정 비율 줄였어. 쭉 줄여서 그려봤어. 아, 요런 토지다.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번지. 자, 지목태 면적 500제곱미터. 이런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A가 소유자다. 이렇게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처음에 여기다 뭐 한다 그렇게 지적공부에 등록을 딱 해준다. 등록해줘. 그러면 이런 도면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 토지 대장이 만들어져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한번 등록이 됐죠. 그러면 토지를 이렇게 등록하면 이건 고정불변이 있진 않다 했지. 계속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토지를 자르기도 하고 옆 토지 합치기도 하고 용도의 지목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등록해줬던 이 내용들은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변화가 생겨. 그래서 이런 변화를 다 묶어서 아까 뭐라고 표시했냐면 뭐라고 표했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 이런 말 들었죠? 토지 이동. 용어 정의에서 항상 토지 이동 요 말 특히 기억 잘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표현했지?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예요. 이 이동 사유가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다 공부하는데 이동에는 예를 들어서 이 이동 사유는 일반적 이동 사유를 6가지 공부할 것이고 특수한 이동 사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줄 겁니다. 일반 이동 사유라는 것은 신청 의무와 연결되어 있어요. 신청 의무. 6가지는 용어 정의에서 나왔던 표현이 나와. 뭐냐면 없던 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할까? 바다를 막 신규 등록. 그냥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규 등록하면 새로이 토지가 생긴 거야. 바다를 막아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임야를 개발해서 아까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했지 아까? 용어 정의할 때 또 보여야 되지? 보여야 돼. 수시로 보여야 돼. 뭐라고? 등록 전환. 임토 등록 전환. 용어를 자꾸 해야 돼. 자꾸 떠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앉은 공부하신 분들끼리 말할 때 자꾸 떠들어야 돼. 등록 전환이란 뭐야? 물어보기도 하고. 나 등록 전환 시켰어. 뭔데? 내 산점 개발해가지고 전원주택지 만들었지? 그럼 뭐가 돼? 등록 전환. 그렇죠? 네,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또는 토지를 잘랐어. 이걸 뭐라고? 분할. 합쳤어. 뭐라고 그래? 에? 합병. 이제 용어를 합병 이렇게 써야 돼. 합병. 지적에 쓰는 용어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른다 그러면 분할. 합쳤다 그러면 합병. 토지 용도를 바꿨어. 그럼 뭐라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침식되더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 이거 뭐 해야 돼?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안 됐지? 그러니까 지워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말소.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우리나라 등록 말소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지 뭐. 어떻게 일본 요즘 포항 때문에 지진이 좀 약간 있지만 일본처럼 막 바다가 솟아나서
또 바다면 쭉 내려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솟아나면 뭐 해야 돼? 신규 등록. 밑으로 깔아앉으면 뭐 해야 돼? 등록 말소. 그런데 침식은 돼. 오랜 기간 한 100년 정도 지나 보니까 해안선이 침식돼서 경계가 조금씩 바뀌어 있어. 그럼 일부 얼만큼 바다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즉 측량을 해 가지고 그 경계나 면적을 새롭게 등록해야 되지. 그때 없어진 부분은 어떻게 한다? 등록 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체 관계와 일치하니까. 실제 바닷가에 땅을 사놨더니만 이게 1950년도에 등록했던 땅이야. 지금 한 7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측량해 보니까 임야대장은 면적이 5천 정도로 나와서 직접 측량해 보니까 4,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500 정도 어디 갔나 봤더니 침식돼 가지고 이거 모래로 다 쓸려 나가 버렸어. 그럼 대장에 5천 정도는 이건 사실관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해서 줄여놓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말소. 바다로 들어가서 없어진 부분은 다 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청 의무와 연결돼 있어요. 신청 의무와. 뭐 60일 이내, 뭐 90일 이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으면 다 60일로 연결된 게 일반적이지만 요 등록 말소만 기간이 달라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 신규 등록 바다로 공유수면 바다를 막아서 토지가 생겼어. 그러면 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60일 이내 신청해라 이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연결되면 다 60일로 가야 돼. 연결되면. 알았어요? 근데 등록 말소는 이건 토지 소유자한테 제일 괴로운 일이야. 나머지는 다 즐거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바다를 막았어. 내 땅이 생겼지?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럼 등록 전환 좋을까 나쁠까? 산을 개발해서 전원주택지 만들었어. 좋아요, 나빠? 좋아요, 다. 토지 분할 일반적으로 자르는 건 자기가 필요해서 자르는 거야. 합치는 것도 필요해서 합치는 거야, 소유자들이. 내가 이거 합쳐 놓으면 땅 모양도 좋아지고 또 뭐 세금도 좀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합쳐버립니다. 분할 합병 필요에 따라 합치는 거예요. 다 소유자한테 다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목 변경 좋아요, 나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잡중지를 갖다가 아니면 국어를 갖다가 뭐 대로 바꾼다 이런 건 좋은데 거꾸로 대를 국어로 만들어주 이런 경우는 없지. 일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는 거야. 과수원을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로 만들었다. 이건 다 과수원이 대주로 바뀌었다.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목 변경하면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유리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다 유리한 건데 등록 말소를 보세요. 바닷가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돼가지고 바닷가에 펜션이라도 저는 그 임대 사업이나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소관청 연락이 왔어. 당신 땅 항공 위성 촬영해 보니까 경계선이 바뀐 것 같은데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연락이 왔어. 공부할 맛이 생겨요? 갑자기 땅이 막 바닷가 땅이 지금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바다 밑으로 깔아앉았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지? 공부하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그래서 이거는 60일 아니고 이건 시간을 더 주는 거야. 30일 동안 술도 마시고 좀 마음 좀 달래고 와라 해가지고 요거만 90일 나머지 다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연결된 게 6가지가 있더라. 이런 6가지가. 그리고 이 의무가 연결되지 않은 특수한 행동사가 좀 절차가 복잡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축척 변경이라는 거. 아까 용어정에서 얘기했지.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도면을 확대시켜야 돼. 근데 이 축척 변경은 특정한 한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둔산동에 있는 토지가 지금은 너무 옛날에 만든 도면이 다 1200분의 1로 작성됐어. 이거 너무 토지가 개발이 되고 또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정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전체 다 500분의 1로 바꾸겠다. 전체를 둔산동 전체를. 그러니까 특정 한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절차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이 축척 변경 절차 지적 소관청이 시행하는 거지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문은 들어갔어. 그러나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등록된 내용, 등록사항이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서 고쳐될 게 있어. 정정. 등록상 정정. 뭐 직권정정할 것도 있고 경계정정 같이 신청하는 게 있어요. 직권정정 사유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등록상 정정 같은 것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쓰는 사업 등을 실시했을 때 토지이동 신청 특례가 또 나와요. 그래서 토지 이동에서는 요런 정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요게 토지 이동이야.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여기 분할했다. 이해하기 쉽게. 아까 500지분 토지를 처음에 등록을 해놨어. 딱 등록. 그럼 문제 없어야 되는데 등록했는데 토지 소유자를 잘라버렸어. 했더니 뭐가 바뀌는 거야? 면적이 바뀌잖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럼 여기 등록된 토지대장상 10번지 면적은 만약 절반으로 줄였으면 이건 250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려면 면적을 알려면 경계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니까 재봐야 하는 거야. 지적 측량을 해야 돼. 분할 측량을 통해서.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대장상 면적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토지 이동이다. 라는 얘기예요. 한번 등록해 놨었는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동 사유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토지 분할이 생겼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 중 분할이 생긴 거야. 그럼 다시 분할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해야 돼. 그래서 등록됐던 여기에 한번 이렇게 등록해 놨는데 이 내용이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가 생겼으니까 변화 내용을 다시 반영해서 정리해 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지적 정리. 요 변화가 있으면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다시 뭐한다? 정리를 해. 그래서 이거를 지적 공부 정리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라고 표현해요. 지적 정리. 근데 여기서 지적 정리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이건 전부 다 어떤 거야? 토지 표시와 관련된 거야.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건 아니죠. 토지 표시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말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뭐라고 했다? 토지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권리관계도 들어갔지만 이건 등기부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소유권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부에서 바꿔줘야 돼. 그리고 사후에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면 처음에 500제곱미터이던 것을 지금 토지를 자르다 보니까 분할 측량을 통해서 경계나 면적을 새로 결정한 다음에 이미 등록됐던 내용을 고쳐야 돼. 이런 걸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적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정리가 토지 표시가 바뀔 수도 있죠. 이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우리가 장부를 정리한 절차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어떤 걸 작성하느냐?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이동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해서 이동 전의 내용과 변동 전 그리고 변동 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됐던 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면적은 얼마 증가됐고 줄어들었고. 이걸 써놓은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를 작성하고 나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도 바뀔 수 있지? 참고로 이거는 여기 토지 이동은 아니지만 등기부상 이 소유자가 이 땅을 팔아먹었어.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등기부에서 아까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관청 통지가 와. 그럼 이때 소유자도 바뀔 때 대장상 소유자를 정리해 줘야 돼. 이때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이것도 같이 정리는 해준다. 정리해준다. 근데 이건 전제가 어디서 이미 바뀌었다. 이미 등기부상 이미 다 변동이 있어. 등기부상 먼저 여기서 다 변동이 생기고 나중에 소유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자를 바꿔줄 때 또 뭘 작성한다? 여기선 뭘 작성해야 돼?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런 걸 작성해 놓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어디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즉 반으로 잘랐어? 여기 토지 대장상 면적을 250좀 바꿔주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서 분할 전입 면적이 이렇고 분할 후 면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써주고 나서 이걸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 소유권 변동이 생겼으면 어디서 바뀌었다? 이미 등기소에서 등기상 변동이 생겼어요. 이게 먼저 변동이 생기고 연락이 오면은 사후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준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아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원적 공시 방법을 이해를 해야 이 말이 되는 거야. 아까 이원적 공시 방법은 지적 공부인 대장과 어디 등기부 이렇게 나눠졌다 했죠. 그런데 대장과 등기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대장에 지금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 누군가 이걸 한번 먼저 선 등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후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등기부도 표제부에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가 있고 갑구나 을구에 권리관계가
등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 사실관계 측면, 즉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여기 토지동에 등록했다가 이런 이동이 생기면, 자 여기 면적이 처음에 5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해놔서 등기부 표지에 비해서 똑같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생겼다? 토지를 분할해서 잘랐단 말이야. 그러면 요 토지 대상상 면적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었잖아. 250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럼 양자가 이런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으면 처음에 다 맞고 있다가 한쪽을 바꾸니까 어디가 안 맞아? 등기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엔 반드시 요 등기부 또 바꿔주라겠지? 그 기준을 바꿨으니까 여기도 바꿔줘야 돼. 이걸 누가 해준다고 했어? 국가가 해준다고 했지. 이런 걸 뭐라고 했어 아까? 등기 촉탁. 등기를 신청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 신청해줘요. 그냥 다 일괄적으로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그러면 지적공부청이 토지 표시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 즉 면적이나 이런 거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대장만 지적공부만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절차가 뭐였다? 이 등기부 정리하는 절차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야? 등기 촉탁 절차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 촉탁.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등기 촉탁이란 왜 나왔느냐? 이런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우리 법 체계에서 대장상의 토지 표시가 바뀌면 등기부 표제부와 안 맞기 때문에 이 등기부를 국가가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차가 진행된다? 등기 촉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반드시 등기부가 있어야만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동 사유 중에 등기부가 없는 상태가 어디냐? 요 신규 등록.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했을 때 아직 최초로 바다를 막았어. 토지대장을 처음 만들었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지. 등기부 언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야만 만들어져.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토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신규 등록은 이 대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 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은 국가가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안 한다? 반드시 해야 돼. 국가의 의무야. 우리나라 땅이면 국가는 무조건 등록해야 돼요. 신청 안 해도 강제로 등록해버려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 등록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독도를 우리가 등록 안 해. 그럼 누가 등록합니까? 일본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남의 등록한 땅을 함부로 등록하면 뭐가 돼? 전쟁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요동반도를 등록할 거야. 요동반도 우리 거야. 이런 뭐예요? 전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땅은 다 우리가 국가가 다 등록할 의무가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되지만 등기 여부는 이제 이거는 뭐야? 등기는 개인이 사적자치 이 영역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미등기 토지는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최초 토지를 등록하게 되면 토지대장까지는 만들어지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했다면 뭐가 없다는 거야? 여기가 없는 거야.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등기 촉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등기 촉탁이라는 것을 표현을 말로 설명 이런 거야. 토지 표시를 대장인 지적공무원 대장과 등기부 간에 요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누가 국가인 지적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일치시켜 놓을 장부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그게 어디 신규 등록의 경우라면 일치할 장부가 없어. 그러니까 뭐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동 사유 중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은 뭐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매년 나와. 내가 매년 나온다. 올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지. 당연히 매년 나온다니까. 그래도 또 시험장 가서 엉뚱한 데 찍고 나온 사람이 있어. 매년 나온다. 다시 뭐라고? 신규 등록은 뭐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왜? 일치할 장부가 없는 상태니까. 등기 촉탁의 개념은 토지 표시를 지적공무원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할 장부가 없다면 촉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언제?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부가 없더라. 그래서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등기 촉탁했다는 거 어딜 바꿔놓은 거야? 등기부를 이거 국가가 이렇게 바꿔줬어. 이렇게 국가가 바꿔줬어. 시장군수청장이 바꿔놔버렸어. 그러면 소유자는, 이 사람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소유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에? 모르. 자기가 온 게 아니. 자기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스스로 신청했다면, 등기 쫓아가 신청했다면 본인이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시장군수청이 해줬어. 알아 몰라?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한다? 소유자 통지. 이것도 또 나왔어. 또 올해도 또. 여기서 등기 촉탁했으면 이 정리 결과를 어떻게?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소유자한테 통지해라. 그래서 올해는 요걸 어렵게 내려고 뭔가 한번 비틀었는데 출제를 잘못했어. 그래서 모두 정답을 만들었어. 소유자 웃기죠? 이 사람들이 아주 뭔가 고민하고 내는데 낼 게 없으니까 내다 보니까 문제 또 실수하는 거야. 모두 정답. 그래서 이번에 출제 지적에서 한 문제는 다 먹고 들어간 거야. 모두 정답 12번. 자, 이렇게 해서 요 소유자 통지는 촉탁을 소관청 해줬으니까 소유자가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 땅 다 바꾸는지도 모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바꿨습니다. 알려줘. 그러면 다음 중 소유자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언제 통지할 필요가 없을까? 아니 소유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 국가가? 그럼 알려줘야지. 소유자 모르니까. 언제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알고 본인이 있으면 알잖아. 그러면 다음 중 소유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건 스스로 신청해서 만들어 다 자기도 바꿔놨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통지해 주는 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야. 알았어요? 이게 지적이 전부 다야. 이게 알려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 통지할 때 며칠 내 뭐 이런 건 나중에 암기돼. 뭐 15일, 7일 이런 며칠 내 해줘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 알려줄 필요 없는 건 언제다? 소유자 스스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알고 있을까? 본인이 신청했을 때. 본인이 신청했으면 지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통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소유자 알려주려고 봤더니 소유자 주소 거수도 몰라. 그 자리에 안 살아. 그럼 어떻게 알려줄까? 에? 일간신문이나 즉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냥 공고하면 그냥 통지된 거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보는 뭐 게시하는 제도 있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건데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번 등록해주면 그 변동상을 관리 또 해줘야 되는 거 국가가. 그래서 토지를 보세요. 필지 단위로 조사 측량해서 이렇게 지적 공부에 딱 등록해주고 등록했더니 변호가 생기는 거야. 이걸 전체 묶어서 뭐라고 했다? 토지 이동 아주 중요하지.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그래서 요 이동 사유 중에 일반 이동 사유가 6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일반이라고 붙인 것은 의무와 연결됐다는 신청 의무와. 의무에 있으면 60일, 요것만 90일 이내. 이렇게 아까 정리해줬죠.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여기에 등록된 내용을 바꿔줘야 돼. 이때 바꿔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정리라고 하는 거야. 지적정리라는 용어를 쓸 때 토지 표시에 대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주면 된다. 다만 소유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등기부는 먼저 끝났으니까. 근데 토지 표시는 기준이 대장이다 보니까 여기만 바꾸면 여기가 또 안 맞으니까 다음 절차는 토지 표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절차가 또 진행된다는 거야?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야. 왜? 이원적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대장만 바꿔놨다는 거야. 등기부는 안 바꿨지? 그러니까 여기 또 바꿔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아까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치할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등록의 경우는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토지동 사유 중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바꾸는 걸 누가 했다는 거야? 소관청 해줬다는 거야. 소유자가 등기부 바꾼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알려줘야 돼. 이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일 이내, 필요 없다면 7일 이내, 15일, 7일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야. 이런 것들은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국가 토지 관리해주고 있어요. 유지 관리하고 있어 이게 지금. 이게 뭐 이게 지적이야. 지적이란 게 뭐다? 토지를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해주는 거야. 이게 전부야, 전부.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 처음에 토지 등록할 때 뭘 모른다 아까?
여기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어떤 거? 경계나 어떤 거? 좌표나 어떤 거? 면적. 이건 어떻게 재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 여기에 지적 측량 절차. 여기서 토지 등록할 때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오고 또 한번 등록했던 내용이 여기 세로 이전하나 변경 말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등록 전환, 분할,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이런 경우는 토지 표시 중에서 경계, 좌표, 면적의 변동을 초래할 때는 지적 측량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유일하게 측량 않는 것 중에 요거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지만 이 합병 경우는 측량하지 않아요. 합병은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 주지만 잴 필요가 없어. 알았어요? 합병 정을 산술적으로 합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물론 지목 변경 측량하지만 이건 토지 표시 중에서 경계 좌표 면적과 무관한 거예요. 관련이 있으면서 경계 좌표 면적이 변동을 초래하면서도 즉 새로 정하면서도 지적 측량하지 않은 거 유일한 건 합병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적 측량 절차가 하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측량 절차가. 처음에 등록할 때 토지 이동 생겼을 때 측량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측량이 뒤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다 조문에는 앞에 있기 때문에 조문대로 배열한 건 맨 앞에 지적 측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지적 측량이 그렇게 까다롭게 많이 공부할 건 아니에요. 2문제 정도니까 그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이 지적 측량은 자 보세요. 지적 측량과 관련된 것은 측량 종류가 많아요. 5가지나 돼. 그 중에 시험에 문제되는 건 뭐만 된다? 지적 측량만 문제되는 거예요. 수로 측량, 공공 측량, 기본 측량 이런 일체 여러분 머리 아파. 머리 둘 필요도 없어.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측량 무슨 측량이라고? 지적 측량.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지적 측량 아까 뭐라고 했어? 지적 측량을. 용어 정의에서 토지를 이렇게 있잖아. 저 그림 토지를 어디에? 토지를 지적 공부에 여기다 어떻게 하려니까 여기다 등록을 하려니 무엇을 모른다? 등록하려고 봤더니 요 토지의 경계나 좌표나 면적은 재보지 않고는 모르겠더라. 그 재보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지적 측량. 그래서 이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래서 용어를 썼잖아. 지적 측량이란 뭐냐 물어보니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땅에 그림을 그려봐야 선을 그어봐야 비 오면 다 지워져 버려. 그건 경계가 아니라 그랬지.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 있다고 있잖아.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게 뭐다? 경계.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도면 위에 있어. 도면 위에. 근데 땅에는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내 임야 제대로 가봤더니 수풀이 무성해서 어딘지 경계도 구별할 수 없어. 누군가 거기다 뭔가 컨테이너 갖다 쓰고 있어. 저 사람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모르고 있어. 확인하려면 경계를 확정해 봐야 되지. 그때 어떻게 돼? 등록된 경계를 땅 위에 표시해 봐야 돼. 이런 걸 이걸 복원시킨다.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 개념이 요 중간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본 개념만 알아도 이 지적 측량이 뭐냐 물어보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지적 재주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측량 절차 이 개념만 알면 50%를 먹고 들어가. 50% 개념만 알아도 이미 반 먹었어. 여기서 다 나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지적 측량이 궁금하여 측량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례 지적공사 명칭 안 써요. 한국 국토정보공사 이런 걸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러면 측량 내 땅 한번 측량해 볼까? 근데 측량이 몇 가지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적 측량도. 그래서 먼저 여기서 다 나오지.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그다음 이건 측량과 무관한 거고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으면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시 경계의 위치를 고칠 때 이럴 때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이 다 뭐야? 지적 측량들이야. 종류가 많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 시험에 나오는 한 5가지 정도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여기서 얘기한 지적 재주사 측량, 그 다음에 요 기초 측량, 이런 개념들만 알면 돼.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요거 흔히 많이 해. 경계 분쟁이 생길 때 경계본 측량. 우리가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경계본 측량.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지적 현황 측량, 건축물 등이 있을 때 현황 측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적 재주사 측량,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수행자 한 걸 확인할 때 검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측량 종류들을 이제 한번 13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는 확인을 잘 해놔야 돼. 나머지는 저기다 붙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측량 절차나 측량에서 이 개념만으로 50%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 그럼 측량 공부할 건 뭐냐? 측량 절차와 측량이 잘못돼서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측량을 잘못했어. 그럼 원래 다툼이 생겼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툼 분쟁이 생겼어. 어디 가야 돼? 에? 상식으로 얘기해. 상식으로. 법원에 가야지. 법원. 우리 요즘 자력구제 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죠.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 전부 다. 법원에 갑니다. 그런데 측량이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측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적 측량은 준사법, 사법 측량을 한 이유가 측량을 잘못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쳐? 경계와 면적의 변동을 초래해야 해요. 그럼 뭘 침해? 재산권 침해가 생겨버려. 측량을 잘못해서 내 면적이 원래 500제곱미터인데 실수로 400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난 100제곱미터만큼 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권 침해됐지? 그러니까 소유권 침해됐으니까 재산권 침해가 생긴 거야. 이런 중요한 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적 측량은 사법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의미를 곧바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지금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 간다고? 법원에 가야 돼. 원래 다툼이 생기면. 근데 법원에 가면 누가? 판사들이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한테 너 학교 갈 때 측량 공부해봤어? 물어봤더니 우리는 문과 나와서 측량을 모르네요? 그럼 어떻게 재판하겠어? 재판 못하죠? 그러니까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봤자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적 측량 전문가로. 이게 행정심판하고 비슷한 거야.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는 게 있어. 측량 적부. 그래서 여기서 절차와 분쟁, 다툼이 생겼을 때,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어. 지적위원회. 이거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2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1심에 해당돼요. 1심. 여긴 재심. 두 번째. 2번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적위원회에서 측량, 지적측량, 적부심사. 측량, 적부.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심사해달라. 이 측량, 적부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 요 기본 개념만 알아도 여기서 상당히 맞는데 요 절차 하나만 조금만 더 추가하고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냐? 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를 해결하더라. 이런 거 정도면 다 맞아요. 너 세부적으로 기술적 이런 거 잘 안 나와. 조금 더 들어간다면 지적 기준점에 대한 설치 관리 문제 정도까지는 요즘에 언급되고 있고 측량과 관련해서 현지 출입 뭐 이런 건 좀 볼 필요도 없어요. 머리 아파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 않은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그런 문제까지 머리 골머리 싸가 할 필요가 없어.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나올 때만. 만약에 이상한 데서 냈다. 그럼 다 틀리는 거지 뭐. 우리만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출제 범위 벗어났으면 다 맞게 해줘야 되는 거고. 범위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측량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떤 구조로 가냐면 그림만 잘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다투면서 측량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로 가서 측량을 신청해야 될까? 어디 가서? 아까 좀 얘기했지. 어디 가서? 측량해보셨어? 안 했어? 경험상 측량 한 번 해도 옆에서 보거나 좀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나 직접 안 했어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 네. 어디 가서 한다고 측량을 하면? 어디 가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지적측량 수행자. 즉 지적측량 수행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측량을
하는 사람들 수행자 이건 지금 명칭이 아까 지적공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바뀌었어. 지적공사라는 이 공사 이게 있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전국적으로 영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시 도지사한테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사람 측량업자들이 있어. 이걸 묶어서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측량 일반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다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여기 직접 가도 되고 상담을 해야 돼. 지금 뭐 때문에 측량하려고 하는지. 옆 사람하고 지금 싸움이 생겼어요. 그럼 경계 측량하라고 그래. 내 집이 옆집 땅을 침범인지 확인하려고 그래. 그럼 현황 측량하라고 그래. 토지를 좀 자르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 분할 측량하라고 그래. 각 측량마다 비용을 내야 돼. 공짜로 아니죠. 여기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측량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들어갈까 봐 측량을 해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듣고 측량 비용으로 저 밥을 한번 사주면 돼. 그러면 시험에 다 맞아. 측량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 측량 비용이 보통 필지별로 또 거기에 여러 가지가 같이 해. 경계 측량과 현황 측량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4, 5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현금은 납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수행자한테 가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마다 가면 여기 출장 나와 다 상담해 주고 있어요. 애들이. 여러분 시청에 갔더니 구청에 갔더니 거기서 했다. 공무원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하고 상담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측량을 의뢰하는 거야. 의뢰할 땐 뭘 내야 돼? 공짜로 안 해준다 했지. 비용이 비싸. 측량 수수료를 내야 돼. 이걸 현금은 납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측량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된 지적 측량업자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누가 관리해야 돼. 그래서 소관청은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나중에 얘들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여기다 가서 측량 의뢰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다 의뢰해주면 얘들이 측량 의뢰 받아서 돈 받고 이걸 해주는 업자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현지적으로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측량 성과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가져와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해. 그럼 얘들이 그래들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더라. 그러면 측량 성과도 도면을 발급해줘. 성과도 발급. 그러면 이 성과도를 발급받아서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다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를 할 때 반드시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의뢰하더라. 직접 이쪽으로 못 가. 그리고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이 직접 성과도 의뢰 주지도 않아요. 수행자 통해서 넘어갑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마다 나오는 게 측량 기간 문제, 며칠 이내 법 조문. 그다음 기준점을 설치했을 때 몇 점까지 어떻게 해? 별것도 아닌데 매년 내고 있어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 측량 들어가면 제가 틀을 딱 설명해주고 분쟁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 이것만 딱 익히면 다 끝나.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머리가 자꾸 또 새나가니까 자꾸 살을 붙이면서 반복하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울 전체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까지가 한 4분의 3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4분의 1 정도가 여기인데 여기서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절차와 그다음에 적부심사 절차 이 정도만 알면 거기 다 포함돼 버려.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등록할 때 아까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 중에서 요 4가지 요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면적 결정 방법 요 4가지 아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장에 들어가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종류 아까 8가지 얘기했어요. 기타 장부 중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걸 좀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등록상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해야 돼. 나중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등록상 각 토지대장 등록상, 지적도 등록상, 공유전 명부 등록상 이런 등록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 파트로 들어가서 등록했던 내용이 변동이 생겼을 때 이 일반 이동사유 6가지와 특수한 이동사유 3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면 되고 이런 게 다 끝나면 이 토지 이동했다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뀌었으니까 지적정리해야 되겠다. 지적정리하려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럼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생겼으면 등기부를 먼저 바꿨으니까 사후에
대장을 정리하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소유자는 여기서 정리하면 끝나버려. 등기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토지 표시는 다음 절차 또 있다. 이건 기준이 지적 공부다 보니까 어디 등기부를 또 바꿔주는 문제 생겨. 토지 표시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무슨 절차가 있다?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되더라. 이 등기 촉탁은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모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요 신규 등록만 빼놓고 무조건 촉탁을 해줘야 되는 거 국가가.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부상 내용을 바꿔주는 걸 지적소관청인 시장구 운수청장이 다 해줬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 변동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소유자한테 통지해줘라. 등기가 필요하면 이 등기 끝나고 항상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요. 이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 또 10일 내에 해주면 되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지적 공부에서 여기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라면 7일 이내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이렇게 소유자 통지까지 하면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뒤에 요 측량 절차 한번 더 보는 거다. 그럼 지적 측량 개념이 뭐냐? 토지를 어디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조합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조합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더라. 측량하려면 절차가 어떻다? 수행자한테 의뢰하더라. 수행자가 측량해서 성과를 결정하면 이걸 가지고 제대로인지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맡겼으니까 이 국가는 확인해야지. 그냥 네 멋대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확인해 줄 때 검사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다 하면 지적 측량 성과도, 측량 성과도라는 게 나와. 분할 측량 성과도, 이런 성과도를 발급해 주면 수행자 이걸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해 주면 된다. 다만 요 수행자 측량 기간, 법적인 기간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에 해줘라, 검사는 며칠에 해라,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몇 점까지 며칠에 해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야 지적. 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나중에 요 틀만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막 암기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암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란 개념이 뭐라고?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인데 등록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 변동사항을 유지관리해야 돼. 그래서 토지를 처음에 이렇게 등록해놓고 변동사항이 생겼다. 뭐라고? 토지 이동. 그 사유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이동 생겼으면 그냥 또 놓으면 안 되니까 이 변동 내용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다 정리 바꿔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 그럼 지적 공부만 바꾸면 어디가 또 안 맞는다? 등기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등기 촉탁을 해야 돼. 등기 촉탁은 누가 한 거야? 소관청에서 등기해 준 거야. 누가 모르고 있어? 소유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돼. 이게 뭐야? 소유자 통지. 이게 전체야. 이게 할 게 뭐 있어 이게. 머리 좋으면 30분은 다 끝나버려. 근데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삶아 먹여야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 공부할 게 이런 내용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예를 든다면 지번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북석임법이 뭐냐? 지번 부여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원칙과 예외 구조로 해서 다 암기해야 돼. 그런 건 물론 무조건 암기 아니고 이해하고 나서 암기. 그냥 무조건 암기면 머리 아파서 암기 못해. 안 들어가. 원리가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토지 처음에 생겼다. 우리가 육지인데 여기 바다. 여기 바다를 이렇게 막아봤어. 막아봤더니 토지가 처음 생겼어. 얘 등록하려니까 뭐야?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지.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돼? 도면 작성해야지. 지적도. 그럼 이 지적도 작성하면 뭘 등록해야 돼? 토지 표시.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그러면 자 소재는 옆에 있는 여기에 무슨 마을 있으면 행정구역 명칭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옆에는 땅이 있다. 10번 토지 옆에 있어. 옆에 토지가 생겼어. 그러면 이건 본번 옆에다 이렇게 붙이면 된다. 11번지. 용도는 뭐냐? 조사배.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 표시 관련된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적 공부에 관련된 등록사항도 아주 중요하고, 토지 이동 사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 이렇게 할 때 다음 절차 무엇을 작성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 절차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떤 건 안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해야 된다. 그 다음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 이게 지적의 전부 다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쭉 설명한 이 내용이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 관련된 거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다 살을 붙이고, 물론
하나 절차가 예를 들어서 요 축척 변경 요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 축척 변경 절차 뭐 좀 이렇게 숫자들이 몇 개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기본 틀을 이해하고 나면 아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적으로 가지를 친 거다. 요 틀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적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12월 때 입문 과정 할 때 제가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등기는 아까 처음에 이렇게 조금 얘기했듯이 이건 민법의 물권법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기를 막 냅다 설명한다 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기본 원리는 알아야 돼. 아 등기가 어떻게 변동되는가. 등기에서 논점이 뭐냐. 시험 문제 나오는 원리가 무엇이냐. 방향을 모르면 답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딱 나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입꼭 다물어 선생님이 그래 한 대 맞을 것 같지. 그럼 어딜 때린다고 얘기했지. 입 다물라고 했으면 내 여기 표를 한번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근데 입 다물어 배를 딱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측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아픈 거야. 근데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야. 지금 물어보는 게 이게 지금 논점이 이건데 지금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혀 방향을 못 잡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답을 못 찾아요. 등기는 특히. 원리가 뭔지 그 지금 물어보는 방향이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방향을 지금 등기법이 고유한 지금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 원리 모르고 나니까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동서남북 방향 분간을 못 하는 거야.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등기에서도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야. 절차의 기본 원리. 이걸 터득하고 나야 그냥 답이 보이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거 이상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등기는 한두 문제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내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다 맞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을 요구하지 않는다겠지. 평균 60점. 2차는 1차만 합격하면 제가 볼 때 2차는 자동으로 합격합니다. 참고로 자, 왜 자동으로 합격한다고 하냐? 떨어질 수가 없어. 다만 올해부터 2차에서 1교시 2교시 나눠 가지고 시험을 또 이제 이렇게 좀 여유를 줬어요. 근데 여유를 줬는데 그거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또 어렵게 내겠다는 신호야. 왜냐하면 여러분 앉아서 보세요. 자, 1차 몇 분 주냐? 100분을 준답니다. 100분. 아, 120분이죠. 120분. 자, 120분 동안 몇 문제 풀어야 돼? 80문제 풀어야지. 그렇죠? 아, 100분이 잘못. 지금 민법 개론 100분 동안 풀어야 돼. 그러면 100분까지 참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150분 동안 쉬지 않고 시험 봐라. 이게 뭐야? 150분이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꼼짝 않고 시험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거야 2차.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간을 150분 이제 나이 드신 분도 많은데 도저히 못 견디.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긴장도 하고 이런 상태 못 가니까 안 되겠다. 150분 어떻게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느냐. 그래서 먼저 100분 동안 시험 보고 좀 쉬었다가 30분 쉬었다가 다시 또 50분 동안 또 시험 보자. 그래서 요 100분 동안 보는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공법 이거 가지고 100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공시미세법 좀 쉬었다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이번부터 금년부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세법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이것도 일부가. 또 공시 중에서도 특히 원래 등기 파트는 좀 어렵다고 하던 부분인데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이건 지문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게 된 게 몇 문제 있어요. 그래서 까다롭게 냈어. 그래가지고 본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내가 현장 가보니까 아우성이야. 막 1차는 뭐 개론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2차는 뭐 다 어렵다 그러고 뭐 보도무도 문제 나왔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차만 넘어가면 동차로 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1차 민법 개론. 근데 순서는 이런 바꿔서 막 보세요. 어떤 분들은 순서부터 앞에서부터 개론부터 풀어야 되는데 하다 계산 문제 막혀가지고 10분 동안 고민하다 시간 다 갔어요. 이러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까 평균 80이라 했죠. 60 평균 60.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제껴버리고 아니면 찍어버리고 넘어가서 아는 문제만 풀어도 평균 60 나오는데 왜 모르는 걸 풀려고 자꾸 시간을 까먹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원리가 뭐 민법 재밌어 열심히 잘해. 이게 80점이나 나왔네. 그럼 여기는 40점만 맞아도 합격이야. 40점 맞으려면 40문제 중에서 몇 개? 16문제 맞아도 되는 거야. 그럼 24문제 틀려도 돼. 20문제 다 제껴버렸어.
민법 80점 맞았으니까. 80점 맞으려면 이거 32문제 맞아야 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분은 계산 박사 딱 보면 답이 탁탁 나오는 사람이서 이 주산 은행 다니신 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주산이라는 거 옛날에 했어요. 부기 주산 이런 게 있을 때 계산이 머릿속에서 주판안이 막 튕겨져. 그러니까 이 요새 계산기 안 두드려도 대충 다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은행원 들어가서 하는 거 보면 지점장님들 보면 딱 얼마 딱 나와버려. 옛날에 과거에 주산 단단히 취득한 사람들은 거의 머릿속에 그 틀이 다 박혀 있습니다. 계산 잘해. 수요 공부 원리 경제학적인 그 마인드 있어. 그럼 가지고 잘해. 이게 점수 잘 나와. 결혼 80점. 민법 그냥 대충 해도 돼. 40점만 맞아도. 그래도 60점이니까. 그러니까 1차를 넘어가고 나면 2차에 오니까 자, 2차는 왜 이게 여러분들 끝까지 가면 다 합격한다고 하느냐면 여기는 효자 과목이 들어있어요. 효자 과목. 대부분 뭐냐? 이 공인중개사법. 요게 점수가 잘 나와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합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개사법이 기본적으로 70점 넘어야 돼요. 요게 만약 중개법을 한 60점이나 50점 맞은 사람들은 합격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빼놓고 나머지 고득점할 과목이 없어요. 부동산 공법 아주 이건 범위가 광대하고 고득점이 안 돼. 여기선 그냥 50점만 맞아. 반 50점. 즉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절반만 반만 맞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중개사법은 최소 70점 이상은 맞아요. 70점. 지금 여기서 10점 이상을 더 취득해야 가능해요. 근데 여기 공시 및 세법에서 자 세법에서 16문제, 공시법이 24문제인데 이 중에 12문제가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12문제가 등기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지적은 다 맞아요. 거의 다. 근데 여유를 주고 그냥 10문제만 맞아요. 거의 다 맞아. 그냥 하면 다. 근데 2문제 정도는 그냥 출제위원을 생각해서 좀 틀려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등기는 다 맞기 어려워. 반만 맞아. 반. 그럼 몇 문제? 6문제 맞으면 돼. 6문제까지. 반 타작. 절반 정도 6문제만. 되죠. 세법도 어려우면 반만 맞아. 8문제만. 그럼 몇 문제 나와 여기서? 네? 24문제 맞죠? 그럼 몇 문제 이게 몇 점이야? 60점이야. 60점. 알았습니까? 그럼 어디서? 중개사법에서 여기 덜어주면 돼요. 2차는 무난하다는 얘기야. 끝까지 원리만 알고 따라오면 무난하다. 자, 공법 반만 맞고 중개법에서 요게 제일 관鍵 70점 이상 나와야 돼. 요게 안 되면 항상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2차에서 여기 중개법은 여간 이건 잡학이라서 민법 여러 개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7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범위도 제일 좁아. 여기 공법에 국계법 한 개 법률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요 실무 요거에서 항상 70점 이상 맞도록 여러분들이 기본 틀을 딱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2차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1차만 넘어가면 2차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올해 시험 경향을 봤더니 요걸 중간에 딱 이렇게 쉬다 보니까 휴식을 또 30분 이상 쉬다 보니까 요걸 좀 난이도를 좀 높여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세법 보고 나서도 흔히 수업 시간에 뭐 우리 안 했던 아주 몇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몇 문제가.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풀으면 무난합니다. 어떻게? 반만 맞겠다는 각오인데 뭐 우리 반만. 그럼 8문제는 무난히 나온다는 얘기야. 지적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0문제 맞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왜냐하면 여긴 아까 봤듯이 단순합니다. 단순. 낼 게 없어요. 낼 게. 15회 때 지적 예규 잔뜩 냈다가 난리가 났었지. 다시 시험 봤어요. 더 이상 낼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적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다 맞지만 그 2문제 여유를 두고 10문제는 맞는단 말이에요. 공부 강의만 들은 사람은 다. 등기 반 이거 할 수 있어요. 다 절반 정도. 이렇게만 되면 2차는 무난하기 때문에 1차만 여러분들 여기서만 요거 틀을 잡으려면 여러분 동차로 하는 분은 한 5월 달까지 기본 틀을 잡아야 돼. 기본 틀. 요게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 여기가 또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하기가 힘들어져. 1차도 좀 불안한데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2차 공부가 하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횟수가 넘어가는 거 다음 해로 또. 그러니까 내년 5월 달까지 민법이나 개론의 기본 틀 정도는 잡아줘야 돼. 기본 틀. 흔들리지 말고 기본 틀을 잡아줘야만 그 다음에 7, 8월 가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에 관련된 얘기를 해줬지만 이거는 2차에서 효자 과목 중에 하나가 여기 2가지예요. 여기 중개사법 요거 하나하고 공시 중에서 여기 지적 요 2가지가 여기 효자예요.
공법에서 고득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쭉 경험상 봐도 공법을 지금까지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못 봤어요. 한둘은 또 공법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희소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공법적으로 무슨 토지 개발 이런 거 뭐 건축법이나 국토개발 이용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뭐 해봐가지고 굉장히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빼놓고는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어렵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근데 중개사법은 이건 일단 대부분 합격생들이 평균 점수가 다 70점 넘어.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법 시험 봤는데 50점밖에 안 나왔다. 합격을 기대하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본 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 단계니까 원리가 이러니까 언제까지 어느 정도 선을 좀 넘어가야 됐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내년 5월 달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 2, 3, 4, 5, 6월 말까지 여기까지 6월 달 되면 또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7, 8월 문제 풀으러 가는데 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기본 틀도 안 잡히고 막 헷갈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 개론하고 민법을 잘 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 틀을